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오랜만에 모시네요. 강청희 서울 강남을 지역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시려고 했는데 네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이 끝난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워낙 많아. 네. 근데 그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네. 그것도 막 한정돼 있어갖고 네. 나는 우리 위원장님을 한번 꼭 모시고 싶었다 했는데 드디어 오늘 다시 한번 네. 나오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네. 당선은 안 되셨지만 강남에서 파란을 일으키신 분이고 현재 서울 강남을 지역위원장이시고 예전에 대한의사협회 상금 부회장이셨던 찐 의사. 근데 지금 내가 의사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네. 다시 나오신 바로 우리 위원장님이신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분들은 정치 후원금을 못 걷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채팅창 상단에 강청희 TV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 총선 후에는 처음 나오시는 거라서 네. 총선 때 강청희 후보가 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역대 민주당 출신 후보 중에서 강남에서 유일하게 5만 표 이상 득표한 최초의 후보. 네. 맞습니다. 당선되신 분도 있는데 5만 표는 아니었다는 거죠. 네. 4만 6천 표였죠. 자, 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얻으셨냐면요. 5만 663표. 41.42%. 아깝네요. 어떤 지역에 가면 3자 대결일 경우에는 당선 네. 득표율이거든요. 저는 원래 한 5만 표 되면은 된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결집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구나를 실감했습니다. 저번 총선 때는 야 이러다가 민주당 200석 넘는다. 네. 우리라도 국민의힘 지키자. 이런 바람이 네. 항상 불어요. 항상 네. 결집되는 게 있고. 그렇지만 그 사이에 우리 이 원장님께서는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십니다. 심지어 강남에서 있는 집회에도 나가 연사로 활동하시더라고요. 네. 자, 근데 지금부터 한번 이따 의료 대란 이야기 하시기 전에 네. 뭐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 곧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표차는 24만 표였어요. 네. 0.78%. 근데 강남에서 어떻게 된가 한번 볼게요. 강남에서요, 여러분. 합계로 강남 서초 송파에서 합계로 표 차이가 29만 4천 표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표 차이가 24만 표입니다. 강남에서 진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강남에서 23% 정도 득표를 못했기 때문에 밖에 결국 그 차이가 계속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강남 지역에 그 인재 영입된 후에 이제 출마했던 이유도 좀 강남에서 뭔가 민주당의 바람을 좀 일으키고 결국은 정권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기초를 좀 닦자는 취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조금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맞죠.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네, 에서도 비례대표 득표율이 중요하고요. 네, TK이든 강남이든 네. 대선에서는 지고 이기고 없어요. 네. 최대한 많이 긁어모아야 돼요. 그러면 더구나 우리 24만 표라고 하는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강남 버리면 안 된다. 그 네. 중심에 강청희가 있다 이거죠. 네, 확실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강남은 네, 이런 것 같아요. 그 역풍이 분다거나 결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 값이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집권하면 강남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선동하는 거잖아요. 네, 딱 세 가지입니다. 강남의 관심사는 부동산, 세금, 교육 문제입니다. 부동산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아파트값 상승한 후에 그다음에 규제 정책을 많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세금 정책이 이어지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엄청 강하게 있고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조금 더 획기적인 뭔가 민주당의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측면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특별히 강남 같은 곳에서 손해 볼 일은 없어요. 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고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뭐 저 상속세 18억 뭐 어쩌고저쩌고 네.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된다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 값이 크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값이 시기적으로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산에 대한 어떤 개념, 그러니까 부동산을 자산 가치의 제1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특히 강남에 계신 분들이 그게 또 심하고 집 한 채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이제 세금 문제,
근데 소유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세금이 과도하다 보면 이제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잘못된 좀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도 좀 그런 걸 풀어드리는 노력을 많이 했고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부분, 그다음에 이 종부세 부분, 또 상속세 부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현실화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예전에는 0.9% 정도가 차지했던 상속세를 내던 그 인구의 비중이 갈수록 9% 넘어가고 이제 10% 가고 자꾸 올라가는 추세고 예. 모든 중산층이 부모한테 상속받은 집을 팔아야 세금 낼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해소 차원에서 아마 대표님이 18억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 어느 정도 시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그 가격에 대해서는 기준 가격에 대해서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공약으로 냈던 공약 중에 하나가 2자녀 이상 주택의 그 가구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어느 정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정책 공약도 낸 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요. 네. 이 갑작스럽게 집값이 떨어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네. 거품이 꺼지면. 그렇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은 안정화되는 건 일단 맞는데 네. 이때 이제 일반 강남에 안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값이 떨어지길 바라고 네. 강남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서울 아파트 값이 다 떨어져도 강남 쪽은 오르는 그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방식으로 가서 근데 어쨌건 지금 강남 쪽 분들이 윤석열처럼 무능한 것보다는 이재명처럼 유능해서 네. 뭐 얻는 이득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좀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새날 방송 나와서 했던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네. 진보 아니다 했던 거. 뭐 강남 분들도 보시기엔 그렇죠. 중도 보수라는 개념이 결국 쉽게 얘기하면 강남에 있는 중산층을 겨냥했다고 좀 봅니다. 뭐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산층 이상이 되게 중도 보수에 속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결국 탄핵에 찬성은 못하더라도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내란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보수에 속한 분들을 우리가 끌어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네. 강남 맞춤형 후보였었잖아요. 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민주당이 여러 스펙트럼이 그렇죠. 있는데 보통 이제 86 그룹들이 이제 네. 막 다 있는데 강남 사람들이 로망 중에 하나가 교육할 때부터 의사, 네. 판검사, 변호사 이런 거잖아요. 네. 내가 의사야. 심지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출신이야. 요거 보여주면서 처음부터 원래 네. 나는 강남 나갈 거야 하셨던 거잖아요. 네. 이거 어때요? 실제로 막상 떨어져 보시니까. 저는 제 표 중에 한 10,000표 정도는 그래도 전문직 쪽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한 35,000표 정도가 평균 저희 그룹이었고 됐을 때가 한 4만 표 좀 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중에 제가 갖고 있는 뭐 저는 인지도가 사실 없었고 처음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표를 많이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는 있었는데 그래도 많은 표가 나왔던 거는 의료 대란과 맞물린 어떤 의사 직역의 표 또 변호사나 뭐 이런 전문직의 표도 많이 좀 들어왔다. 하지만 선거 운동하면서 느낀 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개인이 뚫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 당이 좀 같이 합심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다. 우리가 항상 정책을 설계할 때 있어서 대중을 놓고 설계를 하는데 너무 지지층만 보고 설계해서는 안 된다. 지지층이 아닌 사람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 쪽으로 많이 넘어올 수 있는 정책을 공약화하고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계시는 분들 뭐 강남 3구 등에서 윤석을 찍었던 분들 중에 상당수는 네. 그래 민주당 정도가 진짜 중도 보수 정도 되는 거지. 네. 더 나가버리면 극우다 보니까 그렇죠. 기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민주당 후보 찍어서 민주당 후보가 정치 잘하면 내가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네. 근데 선거 때는 강남 출마했다고 막 박수치던 지지층이 떨어지고 나니까 새날에서도 안 불러주고 서운했었죠. 말입니다. 저는 지금 네. 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출마하셔갖고 네. 물론 이게 계속 미래를 남겨서 프로 출마라고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음 선거 때는 네. 강청희 위원장 꼭 당선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저는 꼭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겠다는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네, 그거를 강남에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행할 책임도 있고 네. 그 목적을 달성하면 제가 또 강남 닥터로서 나왔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소외된 목소리라고 네. 부를 수는 없지만 강창희 위원장 같은 원외 위원장들 목소리 많이 듣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요청을 안 하니 뭐 바쁘신지 뭐 새날에 관심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딱 전화번호 아시니까 네네. 이런 주제로 이야기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한 하루 네. 이틀 안에 출연하실 수 있는데 네. 서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강창희 위원장이나 뭐 유삼영 위원장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출연시켜달라고 하면 바로 출연시켜줘야 하는데 저걸 왜 나를 안 불러주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줄 서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사람들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진짜 궁금했던 거는 네. 지금 민주당의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네네. 이거는 의료 대란, 네. 의사 뭐 정원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닙니다. 원래 상설위원회입니다. 원래요? 네, 원래 있던 원래 위원회. 그 전에 뭐 의료 대란 전에는 주로 뭐 하는 보건의료 특별위원회가 되게 직능 쪽 15개 직능을 되게 관리하고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정책 공약이나 이런 걸 기반이 되는 정책 안을 만드는 그런 걸로 되게 원 내에 계신 의원님들이 주로 했었죠. 삼선 의원님들이 주로 하시다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원회에서 맡게 됐습니다. 근데 지난 1년간은 아마 이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의료 이슈 없으면은 특별위원회 거의 열리지도 않고 회의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저희가 발족한 게 12월 2일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선을 뭐 한두 달 놔두고 윤석열이 의사 정원 2,000명을 네.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1년이 이제 넘었단 말이에요. 아마 2월 달인가 그 발표를 했었죠. 네. 처음에. 2월 19일 날 정식으로 이게 나왔고 윤석열이 발표한 거 2월 3일쯤에 아마 발표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제가 YTN인가 어디 출연 중이었는데 연합뉴스에 출연 중이었는데 그 소식 듣고 망할 정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급진적으로 많이 확대를 하더라도 수용 가능한 인원을 정해야 되는데 2,000명은 실제로 교육 불가 인원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 500명 늘리는 것도 사실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400명에서 500명 선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목적을 명확히 했죠.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그다음에 그 지역에 종사하는 의사 이렇게 딱 목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일할 의사라는 게 정해지지 않고 전문의를 많이 키울 것인지 일반의를 많이 키울 것인지조차 장기 플랜이 없이 지금 진행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성이 일단 약하고 말로는 필수 의료 살리고 지역 의료 살린다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있던 사람들 다 수도권을 올린 결과가 됐고 필수 의료 더 지원 안 하게 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정책 실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일단 급여를 많이 줄였잖아요. 네. 건강보험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한 5만 원 늘던 걸 50만 원 늘게 하는 정책들 되게 맞습니다. 많이 했었고. 제가 건보건대에서 급여 이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했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하면서 MRI, CT 급여화 시켜주고 했는데 MRI 시켜준 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국힘 정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한국공공조직은행장 했을 때 이제 그 국감을 나갔다가 문재인 케어를 했다는 이유로 공격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된 정책입니다. 잘못된 정책이 아니고 건보료 우리가 내지 않습니까? 낸 만큼 혜택을 국민들이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려면 보장성을 적어도 70% 목표를 정했지만 외국에 비해서도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70%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68% 이상 올려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퍼센트가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치료를 필요한 병원에서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건보가 공적 보험의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돈을 남기는 보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뭐 적립금으로 생각하는데 매년 걷어서 매년 쓰는 보험이거든요. 거기 남는 돈은 잘못 걷었거나 쓰지 않은 돈입니다. 사실은 3개월치 준비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20조 이상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적자를 내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많이 다룬 방송이라 네네. 그 의사 선생님 나오셔갖고 그 방송 수백 회 했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특히 이 의료 대란 일으킨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3조 원 정도를 써버리고 있어요 지금 퍼주기로. 그러니까 실제로
의료 공백 사태로 지난해 3조 3천억 원 네. 재정이 투입됐고요.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네. 지자체 재난관리금, 뭐 건강보험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 건강보험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에서 또 어떻게 보면 무슨 적자를 내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떠나서 쓰지 않아도 될 돈을 그렇습니다.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제 나온 보도입니다. 이게 의정 갈등에 응급실 환자 반토막, 응급수가 진료비도 줄어. 네. 그러니까 일단 급여를 막 줄여서 원래 그 시작이 그거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그 병원 쇼핑하는 걸 방지한답시고 네. 나가서 하다못해 MRI나 CT 찍고 나서도 그게 병이 안 나오면 돈 물어야 돼 뭐 이런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었던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은 병원에 갔더니 돈이 많이 들게 되는 상황. 네.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사실 국가 책임이 좀 더 강화되고 복지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정부가 들어설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니까 오히려 보장성과가 역행을 했고 그동안 보장해 주던 것조차 한도를 줄이면서 굉장히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추계를 만들어 놨죠. 거기다가 지금 응급의료 같은 경우도 작년 9월 대비해서 올해 33%가 줄었다 그러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의료 대란이 생기면서 환자들의 이용 제한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응급실에 상급 종합병원을 가야 될 사람들이 2차 병원으로 돌리고 상급 종합병원에 못 오게 하고 또 어느 정도 아파서는 본인이 병원 가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안 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라는 게 네. 몸이 좀 이상해. 의사 쌤들이 그런 거잖아요. 네. 미리미리 가셔갖고 병이 없으면 다행이고 네. 병이 있으면 미리 알아서 고치면 그만한 게 없잖아요. 근데 아파서 확실한 것만 병원 가. 네. 이게 이제 이 의료 대란 일어나기 전에도 병원을 못 가게 만드는 스킬이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맞거든요. 의료 보험이라는 게 돈 남기면 어떡해요. 딱 그만큼 거쳐 그만큼 쓰면 되지. 그렇죠. 근데 기술적으로 영혼을 못 만드니까 쌓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일부러 적자를 내서 이거를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의사 수를 늘리는 바람에 의사들이 병원을 떠났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응급실 대란이라는 게 일어났고 네. 근데 사실 이런 측면도 있어 보여요. 응급실에 가면 이제 안 되니까 네. 아예 사람들이 참거나 응급실에 안 가는 상황 만든 네, 거죠.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가서 생명의 어떤 위독함이 증명이 안 됐더라도 진단을 받아서 조기 치료할 수 있었던 병들이 다 지연이 되는 경우가 생겼고 회피 가능 사망률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 받았으면은 죽지 않았을 사람이 사망 신고에 의해서 파악되는 게 벌써 한 3,000명 정도 늘었다는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과표집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적어도 의료 대란 전보다는 많이 늘었다. 그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환자의학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환자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어떤 집단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국민도 네. 건강 염려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체 추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네. 근데 그것만 딱 가져와가지고 네. 의료 쇼핑하는 거 막아. 네.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지금 막 하고 네. 있다 했는데 통계가 잘못됐다고 어제 보도에 나왔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 문제는 부자들한테 세금 덜 내게 하겠다에 가까운 거예요. 네. 모든 원리가. 그래서 왜 좀 많이 버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더 걷어도 되는 거를 덜 걷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에서 국민들을 막 속이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대표님 말씀 정확하게 분석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의심했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할까? 이렇게 의사들이 반대하는데 2,000명 증원이라는 카드를 왜 꺼냈을까를 분석해 보면 그 저변에는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공적보험의 어떤 그 차지 비중을 낮추고 사보험 쪽을 알아서 들게 본인이 건강이 필요하면 자기가 돈을 알아서 내게끔 하는 그런 사회의 어떤 공적보험의 특성, 그다음에 사회 기재부가 원래 14%를 보조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정부 지원금도 축소를 시키고 네. 건강보험에 납부하는 것도 좀 내리면서 그 포션을 자꾸 줄이는 방향으로 좀 가는 거죠. 네. 그게 결국은 공보험 와해시키면서 사보험 가는 영리화 쪽이 아니었나 이런 네. 의심을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목적이 네.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이런 거였죠. 차츰 늘리는데 네.
이용 목적의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제외하고는 네. 웬만하면 국가가 보장해 주죠. 공적으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돈 자금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이걸로 우리 같은 사람 건강하니까 병원 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네. 우리 같은 사람 걸 가져다가 진짜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목적이면 네. 사실 세금 대체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죠. 요거를 지금 엉망진창 만들어놨는데 의사수술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때 2,000명이라는 게 과학적 근거는 없다. 네. 과학적 근거가 본인의 입이에요. 윤석열 입. 네. 근데 여기 막 그 무속이 등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의혹 그런 얘기까지 제기에는 있었습니다. 웬 2,000명이냐 네. 갑자기. 천수 뭐 2,000명. 근데 그렇게 오다가 네. 윤석열이 탄핵됐어요. 네. 근데 최근에 네. 여기는 이제 여러분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같이 등장합니다. 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 복귀를 약속하면 정원 원점으로 동결하겠다. 사실은 드디어 지금 한 발 물러선 것 네. 같고요. 아마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파면을 예상하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네.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의대 정원을 교육부에서는 복지부 소관이라고 그러고 복지부에서는 교육부 소관이라고 네. 그러고 서로 핑퐁 게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교육부 소관인 줄 알았습니다. 어. 근데 원래는 교육부가 대학 정원에 대한 측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하는데 제안은 의대를 증원했던 제안도 복지부가 했기 때문에 그 해결도 사실 복지부 쪽에서 하는 게 맞죠. 이 지금 의료계가 주장하는 거는 2,000명 작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1,500명 정도를 증원했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을 감하라는 게 지금 의료계 주장이잖아요. 그건 사실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죠. 복지부가 그런 걸 수용하면 앞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원점에서 3,058명을 그동안 뽑았으니까 3,058명에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교육부 관리는 아니고 복지부가 나서서 의료계하고 협상을 해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개강 시즌 돼버렸거든요. 네. 학생들은 다 뽑았을 거고.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뽑은 학생들은 학교에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도 네. 올해는 그냥 뽑은 그대로 가되 네. 내년부터라도 원점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저희 보건의료 특위에서 토론을 한 번 했습니다. 국회 네. 토론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결론이 의사 숫자 부족한 건 맞다. 어차피 늘려가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늘려야 된다. 또 한 가지는 2,000명은 과도하다. 당장 2,000명 뽑은 인원을 수용할 교육시설도 없고 이 사람들이 배출됐을 때 할 일자리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일자리를 잡고 나면 건보 재정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갑자기 늘어난 의사를 먹여 살리려면 건보 재정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아서 1,500명을 뽑은 사람들은 신입생으로 일단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학교 못 다니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의과대학 수업을 잘 듣게끔 교육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다음 합의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중단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의료계하고 합의를 해서 협의해서 좀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학생들 복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숫자 뭐 400에서 500을 늘리는 선에서 합의가 되건 아니면 3,058명에서 합의가 되건 합의를 할 수 있는 거를 정부가 제시를 해줘야 서로 대화의 장이 열릴 텐데 지금 그게 지금 전혀 마련이 안 돼서 26년도 정원은 잠깐 쉬어가더라도 27년, 28년 정원은 합의에 의해서 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 얼마 전에 법사위 그 추계위원회 건이 이제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데 원래는 의료계가 원했던 거거든요. 합리적 근거를 가진 추계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를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들을 좀 서로 대화가 지금 신뢰가 다 깨졌기 때문에 의정 간의 신뢰 회복을 하고 그 중간 역할을 국회가 하고 해서 빨리 합의 볼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공의 문제하고 학생 문제는 별개예요. 전공의 사직은 이미 사직한 사람들이 직업인입니다.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취직해서 있다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당장은 의료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환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고 학생은 달라요. 학생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신입생부터 못 다니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거를 선배들이 못 다니게 할 권리도 없고 적어도 25학번 학생들은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게 교육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벌써 등록 안 한다는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25학번이 등록을 안 하고 있대요. 그게 지금 그거를 또 강제하는 학교가 나와서 예. 온라인 되고. 그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의료 대란보다 더 큰 일은 사실은 의대 문제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뭐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학생들이 교육 환경에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거는 전공의 문제하고는 별개로 뛰어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놈의 정부가 네.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네. 의사들 악마화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네, 처음에 그랬죠. 실제로 의사들이 지금 서운해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네.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대통령 레벨에서 한 번쯤은 사회적으로 이슈를 좀 모을 필요가 있어 네. 보이긴 해요. 정상으로 이제 네. 정상화 시키자. 그러면서 아까 나머지 사회적 대타협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네. 의사도 뭐 정치인도 네. 전문가들도 다 모여가지고 의견을 해서 이렇게 수렴된 숫자를 사회적으로 장기적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10년, 10년, 네. 20년 동안 얼만큼 모으자 필요하면. 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2,000명. 근데 근거는 없어. 그 복지부가 그 한참 논란일 때 근거라는 게 복지부 장관이 한 말, 네. 어떤 공적 자리에서 한 말이 근거가 되고 대통령이 한 말이 근거가 되고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미스테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OECD 국가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이제 근거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동안 뭐 10,000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했을 텐데 하더라도 교육 환경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만큼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걸 발표했다면 이렇게까지 충격이 있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반대했을 때 너무 강압을 했죠. 행정 권한을 좀 남용한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사전에 집회 못하게 미리 막고 뭐 비대위도 못 만들게 하고 학생들의 아예 이 단합 행동을 방해하는 쪽으로 모든 걸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먹히지 않으니까 부작용만 나온 거죠. 그러다가 계엄 때는 포고령에 네, 의사들 처단한다. 배우 세력까지 처단한다. 그래서 아. 배우 세력에 누가 있나 강청이. 그런가 보죠. 그래서 참 아니, 황당했고요. 그래놓고 헌법재판소에서 뭐 그냥 뭐 개도하는 차원에서 그냥 놔두긴 했습니다만 김용현이 써온 거를 네. 기억나십니까 했더니 저 그게 이제 기억납니다. 무슨 코미디를 했고요. 제가 보건의료 특위 12월 토론회하고 이제 우리가 쪽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뭐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있을 때는 잘못된 정책을 폈던 윤석열과 의사들의 싸움이었다고 치면 윤석열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국민과 의사의 싸움이 되거든요. 국민들 피해를 더 이상 양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복귀할 건 하고 학생들도 학교에 돌아오고 그 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장기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서로 내가 이겼다 뭐 네가 졌다 이 식으로 가면 그리고 국민을 이겨보겠다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큰 이제 국민과 의사의 불신 문제가 더 확대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은 최소한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의제를 예전에 다뤄본 바에 의하면 한국의 지금 소위 소수 기득권들이 하고 싶어하는 건 미국식 의료 시스템 같아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미국식으로 이제 미국은 다 좋을 수도 없겠지만 이 의료 분야에 대해서만큼 복지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되게 보수 집단이고요. 보수 집단이 좋아하는 건 자유시장 경제죠. 그러니까 우리 의료도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면 충분히 더 많은 돈을 내가 벌 수 있을 거라는 착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자유경쟁에 들어가면 덤핑이 생깁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양극화 된다. 그렇죠. 이거죠. 버는 데는 많이 벌고 못 버는 데도 못 벌게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사회 문제가 또 있고요. 미국식 의료제도가 100% 좋은 거였으면 왜 도입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영국식 의료제도 미국식 이렇게 대별해서 보는데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가 가장 편한 의료였습니다. 환자들, 국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한 의료를 시행하다가 그게 이제 공급자의 너무 희생만 강요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저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수가 외에 의료 소비를 과소비를 또 부추기는 측면도 통제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조절해야 되는 문제가 좀 남아 있었죠. 근데 그런 기전에 대한 조절은 없고 숫자 늘려서 기득권 깨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그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고요. 사실은 지불제도 개편을 먼저 했어야 됩니다. 지금 지불제도가 피퍼 서비스라고 그래서 행위별로 수가가 올라가는 체제거든요. 그러면 행위 비용을 밀리는 쪽으로 의사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어느 정도 적정수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던 포괄로 묶던 묶음 지불로 가던 가치 기반 의료로 가던 이런 합의를 이뤄서 지불제도 개편을 먼저 한 다음에 이
제도의 어떤 변화를 서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회적 합의가 없이 숫자 늘려서 니네 힘을 약하게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로 가면 결국은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전 미스테리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네. 윤석열이 소위 사회적으로 보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들과 한편 먹고 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총선 때 나는 의료개혁했다라는 이미지를 얻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비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놓고 완전히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본인은 감옥에 갇혔어요. 네. 참. 여러분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은 망한 나라에 가깝거든요. 네. 시스템도 그렇고 디지털화 안 되고 이 측면이 있는데 네. 의료만큼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낫습니다. 네. 일본 따라가면 왜 일본하고 좋아하면서 왜 그런 건 또 안 따라가려고 하는지. 일본 따라가려면 우리 돌봄 시스템 개편을 했어야죠. 네. 장기 요양 시스템 개편하고 그게 더 급선무입니다, 사실. 아까 그러니까 문재인 그 정부 때 그 K법이 뭐 대선 때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한 100만 원만 내면 네. 모든 사람들이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일은 없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사회적 시스템 합의를 네. 하고 네. 그것도 갑자기 하면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근데 이제 미국 따라가면 이제 소위 맹장 수술 한 번 하는데 막 1,000만 원씩 들고 막 이런 과정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수용 안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보험 체제가 공고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민주당엔 강청희 위원장이 있었네. 네. 야, 맞아요. 우리가 왜 그 김병주 의원 같은 분들은 네. 내란 때 군대로서 네. 박선원 의원 같은 분들은 네. 국정원 출신으로서 네. 전문성 발휘하잖아요. 이제 강청희 시대가 옵니다. 예. 정권 바뀌면. 그렇습니다. 강청희 위원장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민주당에서 제일 어떤 그 목소리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정권 바뀌자마자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빨리 하자, 이거. 이거는 지금부터도 뭐 밑작업을 하고 준비는 다 하고 있어야 되지만 결국 우리가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풀어야 될 숙제다. 예, 맞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똥을 싸놓고 떠나버린 게 되고 그 똥 치우는 역할이 다음 정부의 몫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반드시 합리적으로 해결해서 국민들이 피해 없이 또 즐기던 의료 서비스를 계속 잘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민주당의 숙제다. 항상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왔죠. 네. 네. 다음 대통령 이모 대통령이 네. 한 번은 의사들과의 대화 같은 거 한번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전체적으로 다 네. 한번 모아서 할 네, 필요가 한번 있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게 지금 그 이야기 중에 이제 네. 보건복지부. 네. 그러니까 지금 복지부는 굉장히 크죠. 네, 큽니다. 예산도 엄청 쓰고 있고요. 네. 근데 복지 영역은 따로.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건복지에서 보건 영역이 좀 작았던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네. 복지의 규모가 훨씬 크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대해졌는데 전문가들 안 치는 거 보면은 복지 전문가들이 주로 앉았던 자리잖아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네. 그래서 지금 강청희 위원장 주장은 보건부를 따로 신설하자 이거 아니에요? 의료 대란 해결도 중요하고요. 그거 지금 불만으로 얘기하는 게 의료계 목소리가 안 실린다. 자기네들이 합리적인 주장을 해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료적 체계 하에서 관치 의료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일성이고 저도 의사협회에 있을 때는 원래 복지부 독립을 주장했었습니다. 한 10년 전이죠. 그러다가 제가 나와서 또 보건소장을 해보니까 보건소하고 복지파트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지역사회에 가면 떨어집니다. 전혀 유계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부분하고 의료를 융합시키려면 보건복지부가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을 또 한 1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요즘 다시 느낀 게 이제는 갈라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이오 산업 육성이니 융합인재 양성이니 이런 어떤 의료의 큰 덩어리 문제들이 계속 같이 그렇네요.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하나 또 감염병 사태도 10년 주기로 계속 오고 있거든요. 메르스 코로나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감염병 병원 만든다 그러고 추진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은 보건 쪽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부서가 이제는 독립해서 힘을 갖고 추진할 때다. 그다음에 건보 재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건보도 100조 넘는 재정을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그 정도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 재정을 잘 관리하는 부서도 별도로 갈 필요가 있다. 또 성장이나 이런 동력 차원에서 보건 산업도 어느 정도 육성을 할 때가 됐습니다. 디지털 의료원이 그렇네요. 보건 산업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복지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장의 해법은 결국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참여시켜서
이 보건부 독립시켜서 좀 추진할 과제들이 상당히 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 새 정부에서는 좀 이 문제를 심도 깊게 해서 초기부터 보건부 독립시키고 의료 대란도 해결하고 공급 문제도 해결하고 앞으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기반이 되는 보건의료 어떤 재설계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그렇네요.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네. 보면 독립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네. 그럼 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시대에 맞게 가는 건데 네. 사실 뭐 최근에 AI에 뭐니 하지만 바이오 산업은 수년 전부터 미래 산업으로 지금 그럼요. 관심 받고 있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고는 있는데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면서 바이오 쪽에도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 미국 내 공장이 없으면 앞으로 제재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산업이 너무 외국에 비해서 뒤처지다 보면 결국 신약, 항암제, 면역 억제제, 면역성 그 약제들, 신약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계약해서 써야 되는 그런 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국산화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기술력도 개발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정부, 새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이제 AI 혁명일 텐데 AI 혁명에 필요한 데이터가 결국 보건의료 데이터가 많고 또 신약 개발에 필요한 이런 데이터 센터 문제가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클러스터처럼 배분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건부가 좀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식약처 갖고는 기능이 약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거는 다 모여서 해야 될 문제고 이걸 했을 때 바이오 신약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에 필요한 유전체부터 여러 가지 관련 산업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뭐 다 관련 산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더 급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한국이 의약품을 제일 많이 파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의약품을 관세를 많이 매겨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대응을 정부 차원에서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네. 이나마 있던 우리가 바이오 그러면 제일 유명한 회사 삼바, 삼성 바이오가 네. 있고 셀트리온도 있고 네. 근데 그것마저도 바이오 전체 산업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규모로 보면. 네.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게 생명 이런 거잖아요. 네. 생명에 관련된 모든 산업. 네. 뭐 에너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건 이제 바이오 신약 쪽인데 네. 바이오 신약이 되게 개발되려면 20년 정도 걸립니다. 기존에. 근데 지금 AI가 도입되면은 임상 시험을 AI 데이터 가지고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단축을 시킨다. 그 10년 안에서 뭐 5년까지도 끌어내린다는 기대를 하고 지금 투자를 하는데 성공률은 사실 10%밖에 안 돼요. 그렇겠네요. 네. 대신에 그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관련 산업들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재원도 들어가야 되고 민간 재원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재원에 의한 앞으로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했던 어떤 벤처 투자 비슷한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의사 정원 이런 것의 문제가 네. 아니라 결국에는 먹거리로서 그렇죠. 의사가 증원됐잖아요. 네. 2,000명 증원된 의사 인력 어디다 쓸 겁니까? 이런 융합 인재 양성도 해야죠.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뭐 저 옛날 말하자면 임상병리과 같은 의사들도 많아야 되고 네네. 의학 연구하는 의사들도 있어야 그럼요. 되는 거고. 그래서 의대를 굳이 안 가더라도 생명공학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더 좋은 길을 만들어 줘야 지금 전교 1등에서 뭐 전국 1등에서 10등까지가 의대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어지죠. 맞죠. 그러면 기초과학 분야는 또 망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아니 고등학생들이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하니까 다 의대를 가는데 네. 그러면 과학자는 누가 하고? 그러면 이런 기초과학이 필요한 분야를 육성해 주는 게 정부의 저는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책도 없이 2,000명 늘려 해서 사실 2,000명 늘리지도 못했죠. 정확히 말하면. 못했죠. 한 1,504명인가 뭐 3명인가. 1,508명.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는 정권이 있었겠어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네. 봤고 그렇게 고집 세우고 다 안 된다 그러는데 혼자 불통 고집을 세워서 밀어붙이는 것도 처음 봤고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 비상계엄까지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비상계엄 날 12월 3일 날 이제 국회를 갔어요. 밤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들 진짜 대단하시고요. 시민들이 나와서 막지 않았으면 그 현장을 보지 않은 사람은 계몽령이란 말에 속아요. 현장에 들어가서 느꼈던 사람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진짜 하려고 그랬고 막았고
뭐든 끌어내려고 했던 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 헌재 나와서 그 거짓말할 때 보고 진짜 역겹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네. 진짜 그 저 계엄 내란해가지고 영구집계 하려고 했으면서 네. 이게 무슨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포고령을 보면은 의사들이 믿긴 미웠었나 봐요. 굳이 거기다 의사군을 딱 집어넣어 복귀 안 하면은 네. 처단한다 이게 무슨. 그 1번이 정치활동 금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포고령 나온 다음에 우리 지역위원회 단톡방에다가 국회 앞으로 모여달라는 글을 쓰면서 포고령 위반이구나. 그러네요. 위반하면 바로 잡혀가는 거. 네, 1호 위반 벌써 하는구나 하면서 썼습니다. 야, 참. 그리고 우리 강청희 위원장이 또 제 네. 기억에 남는 게 네. 당대표 테러당했을 때 예. 의사로서 이렇게 가장 먼저 여기에 네. 의학적 접근을 하셨던 분이고 네. 최근에 그 수사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칼로 사람을 이렇게 손상을 줄 때 그렇게 정확히 찌르기 힘듭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전문가라는 거예요? 어느 연습을 아무리 혼자 많이 해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이 사람은 그 오비 멤버 아닐까 하는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특수부대 오비 멤버 출신이 아닐까? 그다음에 또 종교단체하고 연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들을 다 우리 대책위에 계신 분들이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분을 벤치로 실어주는 사람도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 교회 목사가 그렇게 우리 또 대표님 욕하는 사람이고 상당히 뭐 죽여야 된다 맨날 이런 얘기 했다는 그런 뭐 얘기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수사가 미진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정권 교체 후에 다시 짚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훈 수첩을 보면 네.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네. 배우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네. 배우 없다로 끝냈고 네. 이 사람은 지금 징역 15점 받았죠. 네. 그리고 그 사람 이름 다 모르지 않습니까? 네. 김진성. 그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네요. 네. 우리가 알아낸 거구나. 네. 그렇네요. 그럼 만약에 네네.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 사람 석방인데요? 참 내란이 성공하면 안 되죠. 저는 군인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시민들이 이 방어를 하니까 다 물러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들 옛날하고 틀립니다. 우리 광주에 갔던 군인 그런 시대하고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불법 비상계엄은 먹힐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야, 우리 위원장님은 그저 참 원내로 못 들어간 아주 그 일부의 원내신데 예. 거의 활동하시는 건 원내처럼 활동하시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존재감이 근데요 강남도 네. 그 강남구청장을 민주당이 한 적이 불과 얼마 전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믿음만 다시 회복하면 네. 강남구청장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강청희 위원장이 강남을에서 5만 표 얻으셨는데 저는 열심히 이렇게 그 지역에서 매진하시고 또 있잖아요. 강남 엄마들은 의사, 판사, 검사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할머니들이 저는 항상 환자 볼 때도 할머니들이 다 저를 좋아했는데 선거할 때 느낀 거, 지금도 느끼는 거는 할머니들이 정말 미워하는구나. 저희 어디로 봐서 빨갱이라고 맨날 나가서 서명운동하면 저 빨갱이라고 그러고. 근데요, 저 강청희 위원장 뵐 때마다 느끼는 게요. 네. 병원에 가면 좋은 의사들이 있어요. 네. 의학 기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문진할 때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따뜻한 의사죠. 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고 네. 처방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자세히 알려주면서 네. 아픈 사람의 심정을 공감해주는 사람. 네. 딱 그런 느낌이세요. 제가 개업 10년 동안에 그거를 체득했습니다. 그니까요. 네. 그게 최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술 잘하는 의사보다 마음을 열어주는 의사가 최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강청희 위원장하고 인터뷰 하니까요. 네. 좀 뭔가 좀 여러 가지가 좀 풀리고 네. 자주 나오세요. 아유, 자주 불러주시면 항상 원하시면은 항상 저한테 이거 하시면 일주일에 답 드릴게요. 고정 하나 시켜주십시오. 이것도 괜찮네. 예. 자, 강청희 위원장과 함께 했고 여러분 오늘 방송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어떤 짓을 했는지도 나오실 것 같고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서울 강남을 지역위원장 강청희 위원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